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제가 자기 전에 하도 그냥 잠이 안 오거나 시끄러울 때가 있어가지고 혼자 좀 들으면서 자려고 찍은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반응 같은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뭐 이해하면 다행이고 이해 못해도 뭐 상관없어요.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전 영상에서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뭘 알아볼 수가 있었죠? 왜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를 요한 볼프강 폰 괴테하고 레프 톨스토이가 인간들 중에서 진짜 최고 중에 최고라고 얘기하고 천재 중에 천재라고 얘기한 이유를 그냥 어제 그 영상 그 단편만 보고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었어. 그죠? 자, 그래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적인 한 목적성과 관계 있으면 유기체의 목적론적 고찰에 적용해 보자는 거야. 자, 무기적 자연에서는 어디에서 하나의 유일한 의지 행위로 고찰될 수 있는 이념이 또한 유일하고 늘 동일한 발현으로서만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무기적 자연에서는 경험적 성격이 직접 예지적 성격의 단일성에 관여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 경우에 이제 내적인 한 목적성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지적 성격하고 일치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기적 자연에서는 어떤 내적 한 목적성이 나타나? 안 나타나. 왜냐면 무기적 자연에서 무기물에서 뭘 어떻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콘크리트가 갈라지고 뭐 지붕이 붕괴되는 데 있어서 무슨 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뭐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한 소멸이야?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반면 모든 유기체가 연속성이 상이한 여러 부분의 다양성에 의해 병렬하여 조건지어져 있지만, 그죠? 유기체들이 다 병렬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지구의 어떤 하나의 세계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부분의 다양성에 의해서 뭐 날개 달린 놈, 알 까는 놈, 뭐 똥 싸는 놈, 똥 안 싸는 놈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똥 안 싸는 놈은 없겠다. 그죠? 연속해서 순차적으로 발전함으로써 자신의 이념을 나타낸다면 순차적으로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험적 성격이 발현된 총계가 모두 합쳐져가지고 예지적 성격이 된다면 여러 부분의 이러한 필연적인 연속과 발전은 그럼에도 현상하는 이념, 즉 발현되는 의지 행위의 단일성을 없애지 못한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총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발전하고 있고 현상하는 이념은 결국에는 발현되는 의지의 단일성을 없애지 못해. 그렇다고 해서 단일한 의지의 어떤 행위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단일성은 인과에 따라서 그 부분의 필연적인 관계나 연세와 서로 간의 발전에서 표현된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현상하는 이념, 즉 이걸 없앨 수가 없어가지고 필연적인 연속과 발전은 뭐하고 있어? 서로 간의 발전을 통해서 서로를 드러내고 있다. 이 법칙이 유일하고 분할할 수 없는 바로 그로 인해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와 일치하는 어떤 행위에서처럼 전체 이념에서 드러나는 의지이기 때문에 이 의지의 현상은 아무리 상이한 부분과 상황으로 갈라지더라도 그 현상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단일성을 다시 보여줘야 한다. 뭐 아무리 뭐 종으로 속으로 과문계로 나뉜다고 하더라도 현상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라는 점에서 단일성을 드러내. 의지의 단일성을. 즉 이것은 모든 부분들 상호간의 필연적인 관계 서로서로 의존성에서 일어나며 그로 인해 현상에서도 이 이념의 단일성이 회복된다. 그 현상의 모습들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념의 단일성을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에 따라 우리는 이제 유기체의 상이한 상이한 부분과 기능을 교대로 상호간의 수단과 목표로 인식하지만 유기체 자체는 어떻다? 그 상이한 부분과 기능 모두의 최종 목적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그 자체로 단순한 이념이 유기체의 마른 부분과 상황으로 갈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분과 여러 기능의 필연적인 결합들을 통해서 서로 원인과 결과, 수단과 목적이 됨으로써 단일성이 원상 회복되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한편 현상하는 의지 그 자체, 사물 자체의 독특하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공간, 시간 및 인간성, 즉 공간, 시간 및 인과성이 뭐라 그랬죠? 그죠? 근거율이라 그랬죠. 순전히 근거율의 형태, 현상의 형식으로서 의지의 현상에만 그러할 뿐이다. 시공간적 인과성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야. 의지의 현상이. 의지의 현상은 인식될 수 있는 거야. 왜 인식될 수 있는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인식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인간이 인식하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연 현상을 인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연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본질적인 것들이 그냥 근거율의 형태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인식 주체가 없다고 치면은. 그죠?
이처럼 이념의 단일성이 갈라졌지만 원상회복되는 것은 결국 뭐다? 의지로서의 세계가 아니라 표상의 세계로서에 속한다는 거예요. 왜? 표상으로서의 세계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념의 단일성이 갈라진다는 것 자체를 알 수 있어. 이념의 단일성이 갈라진다는 것 자체도 몰라. 왜?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죠? 그것은 의지의 객관성의 이 단계들에서 의지가 객관, 즉 표상이 되는 방법과 방식에 속한다. 어쩌면 다소 까다로울지도 모르는 이 상세한 설명의 본뜻을 파악한 사람은 유기적인 것의 한 목적성뿐 아니라 무기적인 것의 한 목적성도 먼저 우리의 지성에 의해서 자연에 받아들여진 것이고 그 때문에 양자는 사물 자체가 아니라 현상에만 귀속한다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칸트의 학설을 바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해했어요. 자, 우리가 앞서 무기적 자연의 한 목적성의 확실한 항구성에 대한 놀라움을 말했지만 이 놀라움은 본질적으로 유기적 자연의 한 목적성에 대한 놀라움과 같다. 왜? 같은 의지거든.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뭘 놀라는 거야 자꾸 뭘 서프라이즈해 단지 현상에 대해 다수성과 서로 상이성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념의 근원적 단일성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놀랍지. 어떻게 콘크리트와 여러분과 바퀴벌레와 새와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의지라는 게 너무 놀랍지. 이념의 단일성을 통해서. 그죠? 그런데 앞서 행한 구분에 따라 둘째 종류의 한목적성, 즉 유기체의 내적 경제성에서가 아니라 지원과 도움 속에 나타나고 그것들을 외부로부터 즉 무기적 자연에서 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서도 받는 외적 한목적성에 관해 말하자면 이 한목적성은 일반적으로 방금 상세히 논한 것처럼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는 뭐야? 전 세계는 모든 현상과 아울러 하나의 분할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의지의 객관성이고 이 이념의 다른 모든 이념에 대한 관계는 화음의 개별적인 음에 대한 관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자살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살해당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총싸움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칼싸움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은 지략대결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뭐 여행으로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화음의 개별적인 음으로서 음악적 비유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끌어들여가지고 얘기한 거고 의지의 단일성은 의지의 모든 현상이 일치하는 데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외적 한 목적성의 여러 현상과 자연의 상이한 부분 상호간의 일치를 다소 상세히 살펴본다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견해를 훨씬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서로 이렇게 상이한 것들을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전에 한 설명도 거슬러 올라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다는 거야? 여기 맞나? 하지만 거기에 이르려면 다음과 같은 유사성을 고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각 개인의 성격은 그것이 전적으로 종의 성격으로서가 아니라 완전히 개인으로서 파악되는 한 의지의 독특한 객관화 행위에 따라 특별한 이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행위 자체는 개인의 예지적 성격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개인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들, 여기서 말하는 행동의 자유가 아닙니다. 행위 자체는 이념을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념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왜 배고플 때 식당에 가는가 같은 것들이에요. 인간도 그냥 배고프면은 저기 그냥 뭐 땅바닥에서 뭐 이상한 뭐 지렁이나 애벌레 주워 먹으면 되잖아. 근데 인간의 어떤 객관화된 행위가 왜 레스토랑을 찾고 왜 더 비싼 곳을 가려고 하고 더 맛있는 걸 찾고자 하는 이러한 개인의 어떤 행위, 이런 특별 이념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게 예지적 성격이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성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뭐 레스토랑이든 뭐 빕스든 뭐 어디든 간에 애슐리든 간에 그러한 것들은 개인의 경험적 성격이리라. 경험적 성격은 전적으로 근거가 없는 즉 사물 자체로서의 근거율, 현상의 형식에 종속되지 않는 예지적 성격에 의해서 규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적 성격을 통해서 배가 고프면은 뭐 짜장보다는 짬뽕을 더 선호한다. 이런 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미시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예지적 성격에 의해서 규정된다라는 거야. 당신의 그런 짬뽕 선호 성격은 어떤 예지적 성격에 의해서 섭취하고자 하는 음식의 종류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그것이 종의 개체 보존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이미 어떻게 돼 있어? 규정되어 있다. 즉 경험적 성격은 인생 행로에서 예지적 성격을 묘사해야 하며 무슨 뜻이냐? 그런 경험적 성격은 예지적 성격으로서 인간이 어떤지에 대해서를 모사하고 있어요? 없어요? 모사하고 있어요. 왜 인간이 저기 뭐 지네 같은 거 안 먹는지 모사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의 식습관이 모사하잖아. 이 성격의 본질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 규정은 본질적인 것에만 미치는 것이지 그에 따라 나타나는 인생 행로의 비본질적인 것에는 미치지 않는다. 비본질적인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메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선택 이런 것들. 그런데 경험적 성격이 나타내는 재료인 사건과 행동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이 본질적인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행동과 사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뭘까요? 왜 여러분들이 그것을 먹고 있는가에 대해서 왜 고춧가루를 더 타는지, 왜 소금을 더 치는지 이런 것들이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들 사건과 행동은 외부적 상황에 의해 규정되며 이것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성격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이 동기에 반응한다. 외부 동기에 의해서 날이 더울 때 냉면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외부적 상황은 무척 상이할 수가 있어. 날이 추울 수도 있잖아. 그럼 경험적 성격의 현상의 외부적 형태, 인생 행로의 사실적이거나 역사적인 특정한 형태는 그 상황의 영향을 따르겠지. 그죠? 이 현상의 본질적인 것은 그 내용은 그대로일지라도 상황은 무척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예컨대 도박에서 호두에 걸 건지 왕관에 걸 건지는 본질적이지 않지만 경기에서 내가 속일 것인지 성실하게 시합에 임할 것인지는 본질적이다라는 중요한 얘기하죠. 본질적인 것은 예지적 성격에 의해서 규정되고 비본질적인 것은 경험적 성격에 의해 규정된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동일한 테마가 수백 개의 변주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제가 뭐 얘기했어요? 죽음이 어떤 식으로 변주되어서 나타날 수 있듯이 동일한 성격이 수백 개의 인생 행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외부적 영향이 각양각색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자살이든 투신이든 살해든 어쨌든 간에 인생 행로에서 표현되는 경험적 성격은 그것의 객관화를 사실적인 여러 사정에 현존하는 재료에 적응하면서 예지적 성격을 정확히 객관화해야 한다.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예지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어요. 객관화시켜서. 그죠? 의지가 그것을 객관화하는 본래적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객관화되는 상이한 이념들, 즉 모든 종류의 자연 존재자, 모든 종류의 자연 존재자들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어. 뭐가? 그러한 상이한 이념들, 객관화대에서 나타나는 것들, 의지가 여러 형태로 자신의 객관화를 배분하고 있어. 모습을 통해서. 그 때문에 형체들은 필연적으로 현상 속에서 서로에 대한 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본질적으로 성격을 통해서 규정된 인생 행로에 미치는 외부적 사정의 영향과 유사한 것들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예지적 성격을 통해서 특정한 성격으로서 발현되고 있는 것들은 의지의 객관화의 단계로서 필연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가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무엇을 통해서 예지되어 있는지를 뭘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무엇은? 동물은. 그죠? 우리는 그 하나의 의지의 모든 현상들 사이에 일반적인 적응과 순응이 서로 간에 일어나는 것을 가정해야 된다. 자, 하나의 의지의 모든 현상들, 너, 나, 우리 할 거 없이 이것들은 전부 다 현상들인데 이러한 현상들 사이에서 서로 적응하고 순응하고 맞추려고 하고 배척하려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근데 이때 곧 보다 분명히 알게 되겠지만 이념은 시간의 바깥에 있으므로 이념은 근거율이 아니잖아. 이념은 시공간과 인과성이 아니야. 시공간과 인과성을 통해서 객관화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왜 객관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시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지 왜 그래야만 하는가를 말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 밖에 있죠. 이념은. 여러분들이 왜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먹어야만 하는가를 말해줘요. 이념이. 왜 인간이 생식기를 사용해 가지고 여성은 질이 달려있고 남성은 음경이 달려있어 가지고 왜 그것을 반드시 삽입해 가지고 정액을 나팔관 안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이유 있어요? 없어. 이념은 시간의 밖에 있으므로 시간 규정은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에 따라 어떠한 현상도 자신이 들어간 환경에 적응해야 돼.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할 거야? 그것은 의지를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고 없어지겠지. 환경은 또한 현상에 적응해야 돼. 그것이 비록 나중에 생겨난 것이라 하더라도 현상은 생겨나서 이미 있었던 환경에 적응해요. 그러면 환경은 이미 있었는데 나중에 생겨난 현상에 적응해야 돼요? 해야 돼. 그래서 하고 있어. 심지어 적응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이러한 자연의 합의를 보게 된다. 어디를 봐도. 그 때문에 모든 식물은 토양과 기후에 적응하고 모든 동물은 자신의 자연적인 요소와 자기가 살아가는 터전과 양분이 될 먹이에 적응하죠. 우리가 뭐에 적응하고 있어? 쌀에 적응하고 있잖아. 또한 자신의 자연적인 박해자로부터 어떻게든 보호받으려고 하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죠.
눈은 빛과 빛의 굴절에 의해, 폐와 혈액은 공기에 의해, 불에는 물에 의해, 물개의 눈은 매질의 변화에 의해, 물을 함유한 낙타의 위세포는 아프리카 사막의 가뭄에 의해, 앵무조개의 돛은 작은 배를 움직이는 바람에 적응하고, 이렇게 하여 외적 한 목적성은 아주 어떻습니까? 놀랍죠. 아주 특수하고 놀랄만한 지점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한 목적성은 이념의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념 자체에 관계하고 있진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 모든 시간 관계를 다 제껴버리고 생각하려고 벌써 두 번째 얘기하고 있죠. 시공간이라는 그 근거율에 놓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목적성의 이러한 것들을 이념의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이념 자체랑 한 목적성 그러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이념의 어떤 이유이자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에 따라 앞서 말한 설명 방식은 반대로 소급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며 모든 종이 현존하는 사정에 순응하고 있는 것을 가정할 뿐만 아니라 시간상으로 앞서는 이 사정 자체 역시 언젠가 나타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도 가정해야 된다. 이게 진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보세요. 시간상으로 이미 다가오지 않은 어떤 사정이 수능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 이미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 이미 그 종과 개체에 의해서 수능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자, 전체 세계에서 객관화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동일한 의지라는 거 명심해야 되고, 의지는 시간을 알지 못한다. 근거율을 알지 못한다. 왜? 근거율의 형태가 의지에 속하지 않고 의지의 근원적인 객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념에 속하는 게 아니고 무상한 개체에 의해 인식되는 방식에 속하는 것, 즉 이념의 현상이기 때문에 근거율의 형태, 시공간, 원인, 인과율은 근거율인데 근거율은 의지에 속하지 않아. 즉 근거율을 뭘로 알 수 있어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공간 뭘로 알 수 있어? 개체에 의해서 인식되는 방식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뭐야? 이념이야? 아니야. 이념의 현상으로서 알 수 있는 거야. 시공간을. 떼어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의지 본질 자체하고. 그죠? 그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의지의 객관화가 의지에 배분되는 방식을 고찰함으로써 시간의 순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의지 외부에 있는 거거든. 인식 주체로서 인식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근거율로 파악되는 거거든. 그게 없었으면 의지 자체에 대한 파악조차도 어쩌면 파악조차도 못한 상태로서 의지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을 거니까. 현상이 그 자체로 종속되고 있는 인과율에 따라서 이념의 현상이 시간상으로 먼저 나타날 경우 그 이념은 그렇다고 해서 뒤에 나타난 현상의 이념보다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 오히려 후에 나타난 현상이 완전한 의지의 객관화인 것으로 나중의 현상이 먼저의 현상에 적응하는 것처럼 먼저의 현상도 마치 나중의 현상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게 뭐예요?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 시간의 순서에 의미가 없다는 것. 왜 그렇다라는 것? 의지의 객관화가 의지에 배분되는 방식을 고찰했을 때 그런 거죠. 이게 뭐냐? 행성의 운행, 항도의 기울기, 지구의 자전, 공전, 육지와 바다의 배분, 대기, 빛, 모든 유사한 현상들, 화음에서 기초, 저음에 속하는 자연의 이것들은 자신이 떠맡고 유지해야 되는 미래에 머지않아 출현할 생물의 종에 대한 불안한 예감으로 순응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뭘 통해서 봤을 때? 인간의 인식을 통해서 봤을 때. 이와 마찬가지로 토양은 식물의 양분이 되는 것을 이미 뭐하고 있어? 내포하고 있어. 미래에 지금 여기에 민들레가 자라날지 안 자라날지는 인간은 알 수 없어. 근데 토양은 이미 그 양분이 되는 거를 품고 있다니까. 선인장이 자라날지 안 자라날지 모르는데 이미 선인장이 자라날 수 있는 충분한 토양이 되어 있는 거야. 양분을 품고 있는 거야. 식물은 동물의 양분이 되는 것에 이미 최적화되어 있어. 사슴이 이미 맹수의 양분이 되도록 되는 것이 몸에 최적화되어 있어. 이미 들어있어. 이 동물은 다른 동물의 양분이 되는 것에 순응해. 닭이, 여러분들 치킨 좋아하잖아. 치킨이 우리의 양분이 되는 것에 이미 순응되어 있어. 이와 마찬가지로 또 반대로 이것들은 앞에 있는 것들의 양분으로 이용된다. 자연의 모든 부분이 서로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까닭은 그것들 모두에서 나타나는 것이 결국 하나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진짜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천재가 아니면 누가 천재야. 그죠? 그러나 시간의 순서는 의지의 원래적이고 홀로 적절한 객관성, 이 이념과는 무관하다라는 거고,
종속이 자신을 유지만 하고 더는 생길 필요가 없는 지금 우리에게는 가끔씩 미래에게까지 미치고 엄밀히 말하면 시간의 순서 같은 건 관심도 없는 자연의 배려, 즉 나중에 올 것에 대해서 미래에 다가올 것에 대한 현존하는 것들, 존재하는 것들, 지금 존재하는 것들이 미래에 올 것에 대한 수능이 들여다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죠. 새는 자신이 아직 알지도 못하는 새끼를 위해서 둥지를 짓는다. 비버는 목적도 모르고 굴을 판다. 개미, 햄스터, 꿀벌은 자신이 모르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식량을 비축한다. 아, 좀 있으면 윈터네. 윈터는 한 10월 달부터 시작돼가지고 12월, 1월, 2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거를 알고 한다? 아니야. 알지 않아. 근데 시간의 순서를 염두에 두지 않는 자연의 배려. 이것에 대해서 순응하면서 겸이나 애명주잠자리는 잘 생각해가지고 책략을 쓴 것처럼 마치 모르는 미래의 먹이를 빠뜨릴 함정을 만들어 곤충들은 앞으로 생겨날 애벌레가 양분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알을 낳아. 콘크리트 같은 데 알 낳 안 낳아요. 안 낳는다는 거죠. 암수가 다른 나사말의 암꽃이 꽃이 만발할 시기에 이때까지 물 밑바닥에 붙어있던 나선형 줄기가 갑자기 꽃이 만발할 시기에 나선형 줄기가 펴지면서 수면으로 올라오면 물 밑바닥에 짧은 줄기에서 자라던 숫꽃은 이 줄기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생존의 위협을 무릅쓰고 돼질 수도 있는데도 물 위로 기어코 올라와 가지고 여기저기 헤엄치면서 암꽃을 찾아다닌다. 암꽃을 찾지 않으면 난 뒤진다라고 인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뭐 의지가 이성적으로 명령했어?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행위로서. 그러고 나서 수정이 끝나면 암꽃은 나선형 줄기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축하면서 물 밑으로 쪼그라들어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와. 나는 여기서 또 한 번 수컷 하늘가지 애벌레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쇼펜하우어가 이게 자기 개, 세계 정신인 아트마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5만 가지 다 본 거야. 진짜. 자기 자신의 자아를 이렇게까지 벗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애벌레는 변태하기 위해 나무에 구멍을 파고 들어갈 때 장차 뿔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인지하지도 않는데 들어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암컷이 만드는 2배의 크기로 구멍을 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동물의 본능은 우리에게 자연에 다른 목적론에 대한 최상의 해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동물의 본능을 보면 자연의 목적론에 대한 최상의 해명이 된다는 거고, 본능이 목적 개념에 따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행위이지만 전혀 목적 개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지금 여기 누구야? 하늘가지 애벌레가 암컷이 만드는 2배의 크기로 구멍을 파는 게 2배로 파는 이유가 있어? 그래 뭐 뿔이 난다라는 게 그래 목적이라고 치자. 그럼 뿔이 왜 나야 돼? 뿔이 안 나면 되잖아. 뿔이 안 나면 구멍 크기도 존만하게 2분의 1로 줄이면 되는데 뿔이 왜 나? 바로 그거예요. 목적 개념이 없어요. 자연의 내적 목적론과 마찬가지로 외적 목적론에서 뿔이 나야만 하는 이유, 뭐 천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야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천적을 제거하려면 뿔이 아니라 뭐 독소라던가 아니면 뭐 이상한 똥방구 같은 게 나오면 되는 거지 왜 뿔이 나야 되냐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수단과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외적 목적론에서 내적 목적론처럼 자기 자신과 대체로 일치하는 하나의 의지 단일성의 현상이 어때요? 의지 단일성이 어느 경우에서나 우리의 인식하는 방식으로는 공간, 시간과 분리되어서 나타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시공간과 분리되어 가지고 나타났어. 의지 단일성의 현상이.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뭐 시간의 이유, 공간의 이유가 무조건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러한 단일성은 목적이 어때? 목적 개념이라는 게 없이 나타나. 희한하게. 한 목적성이라고는 얘기하지만 한 목적성은 여기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단일성으로 생기는 현상들 상호 간의 적응, 수능, 어떤 뿔 생기는 놈이, 뭐 방귀 뀌는 놈과의 적응, 뿔 생기는 놈이 뿔이 안 생기는 놈과의 적응, 생식기가 튀어나온 놈이 생식기가 들어간 놈과의 적응과 수능이 앞으로도 이루어지면서 언급한 자연의 일반적인 이러한 개체 간의 투쟁 간에서 일어나는 내부 충돌은 종과의 투쟁도 있겠죠. 의지의 본질에 속함으로 없어질 수 없다라고 못을 박죠. 이런 투쟁이 내부 충돌이 내적 필연성과 외적 필연성에 의해서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공간의 점유에 의해서 의지 하나의 자체의 객관화들이 서로 막 왈가왈부하고 막 가타부타하고 막 뒤엉켜가지고 막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은 뭐라고? 결국 의지의 본질이다. 그 때문에 앞서 말한 조화가 없었더라면 진작 몰락했을지도 모르는 세계의 존재물. 뭐예요? 뿔이 나는데 구멍을 존만하게 팠으면 조화가 없는 거죠. 부조화죠. 그게 바로. 그러면은 몰락했겠죠. 그죠?
계속해서 어떤 포식자들이 존재하는데 몸집이 존나 존만한데 속도도 존나 느려. 그러면은 그 존만하고 존나 느린 새끼가 거대한 포식자한테 잡아 먹혔겠죠. 그러면은 그것은 부조화죠. 그런 조화가 없었더라면 진작 몰락했겠죠. 이런 세계의 존재물과 세계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정도까지만 조화가 이루어진다. 기가 막히지. 딱 그 정도. 완전히 절멸되지 않을 정도의 조화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자연이 멸종시키는 것은 일본의 이 동물학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일본의 생물학자가 얘기한 건데, 자연이 멸종시킨 것은 결국 더 나은 종이라던가 아니면 또 다른 종을 낳지만, 인간이 멸종시킨 것은 결코 새로운 종을 낳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아주 위대한 명언을 외친 게 있습니다. 위대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것처럼 이것을 쇼펜하우어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의표세에 적용해 보면 세계의 존재물과 존속을 가능케 하는 정도로까지만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 말했잖아요. 여기 이름. 나선형 나사말이 물 위로 뭐라 그랬어? 촉수? 줄기가 올라올 때 물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무슨 바나나 나무 그냥 야자수처럼 치솟아 오른다고 해봐. 이거 뭐야? 부조화야. 그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 적응? 수능?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화는 종의 일반적인 생활 조건의 존속에만 미칠 뿐 개체의 존속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조화는 어디서 일어난다고? 종과 그 종이 생활하는 외적 필연성의 이러한 생활 조건과 내적 필연성의 조건에만 미친다. 근데 뭐에 미치지 않아? 종과 종과의 투쟁? 개체의 투쟁에 존속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개체의 존속에는 조화라는 건 없다라고. 왜? 개체의 존속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연에게 있어서는. 그에 따라 조화와 적응이 있으므로 유기물에서의 종과 무기물에서의 일반적 자연력이 뭐하고 있어요? 병렬하여 존재해. 유기물에서의 종이 뭐를 섭취하고 자고 일어나고 운동하고 하는 것과 무기물에서 뭐가 부서지고 갈라지고 합쳐지고 하는 것들이 병렬해서 존재하고 심지어 서로를 지원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돌덩이가 박살나가지고 자갈처럼 밑에 깔렸고 모래가 됐는데 모래가 깔린 것이 오히려 편안한 유기물의 터전이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A라는 동물이 자갈이 박살나가지고 모래로 깔린 곳에서 편안한 오히려 쉼터를 만들 수 있었다면 예를 든 거죠. 모든 이념에 의해 객관화되는 의지의 내부 충돌은 앞에서 상세히 말했듯이 뭐라고? 모든 이념에 의해서 객관화되고 있는 이 의지들이 서로 충돌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선멸전을 통해 가지고 자연력과 그 현상들 상호간에 계속되는 싸움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야. 선멸전과 자연 현상들이 의지의 객관화된 현상들이 치고받고 뺏고 죽이는 싸움 속에서 뭐가 드러나고 있다고? 바로 의지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고요. 본질이. 객관화된 의지가 무엇인지 그들의 싸움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고. 니체가 바로 쇼펜하우어의 이런 측면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프로이트도 그렇고, 그렇죠? 이 투쟁의 싸움터와 대상은 종과 자연력이 무기물과 유기물이 한마디로 서로를 빼앗고 이용하고 순응하고 적응하려는 물질이며 1권에서도 설명했듯이 공간과 시간이라는 근거율도 어떻다는 거예요. 이념에 속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간 시간이란 근거율은 이념에서 벗어나서 인식 주체와 객관화된 것과만 관련이 있고 그런 것처럼 본래의 종과 자연력이 인과성의 형식에 의해서 합일한 것이 물질이다. 종과 자연력이 유기물과 무기물이 인과성에 의해서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공간과 시간이라는 곳에서 뭐하고 있다고? 합일하고 전쟁하고 적응하고 순응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의 이 자연의 물질로서 세계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이 정말 진짜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 미친 인간, 정신 나간 인간, 개또라이 같은 인간, 시대를 앞서간 게 아니야. 그냥 시대 자체, 세계 자체, 자연 자체, 모든 것 그 자체인 이 쇼펜하우어 사상,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읽어봤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